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되게 좋은데 이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교육장에 오셨으니 2시간 동안 되게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공동체 영역 사업을 하고 있는 녹색 친구들이라는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서 책임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암사동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을 서울시에서 맨 처음 시작한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3년 동안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를 전공해서 공부를 했거나 도시재생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약간 두 가지를 양쪽 다 좀 두루두루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먼저 대화를 조금 나누고 시작하려고 뭘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3가지 색깔의 카드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있으시죠? 네. 네. 뭐 같아요? 표정. 감정을 네. 또 3가지 색깔에 주목해서 보시면 네, 신호등.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빨간색 신호등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멈추셔야 되죠. 초록색이면 건너가시면 되죠. 노란색이면 건너갈까 말까 잠깐 망설이면서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문장에 대해서 나는 맞아, 그런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색 카드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간색 카드를 들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헷갈려 그러면 노란색 카드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나는 평상시에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다 초록색인데 저 뒤에 생긴 빨간색 흥미가 없었는데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죠? 어떻게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교육받으러 오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네. 오늘 좀 더 그 관심이 증폭되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알기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초록색, 아닌 것 같으면 빨간색입니다. 하나, 둘, 셋. 약간 헷갈리시죠? 정답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다음 강의에 이런 사회적 경제의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우리 동네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하나, 둘, 셋. 우리 선생님, 어떤 일 해보고 싶으셔요? 우리는 지금 독서 모임? 네.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네. 우리가 마음 놓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장소와 네. 또 무슨 기타 필요한 것들을 지원도 네.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네요. 네. 꼭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제가 오늘 하는 것부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혹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나, 둘, 셋. 노란색이시군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상태고 네.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는 중이고 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고, 우리 저기 빨간 모자 쓰신 분 어떤 거 듣고 싶으신 거죠?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사회적 경제나 뭐 창업, 일반적인 창업 다 들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맞춰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칸을 한번 머릿속에,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한 번 한 번 다 시켜볼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 한 번쯤 각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네모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계신 개념과 이미지가 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우리 저기 맨 뒤에 선생님,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창작이다. 창작이다.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새로운 실화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남들이 하지 않은 또 다른 도시재생으로서 모범되지 않을까, 보이되지 않을까. 그 생각의 관점에 따라 또 아름다운 도시재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혹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이런 거다 한 말씀 해보고 싶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다른 데 가서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많이 들었던 답변들 중에서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들만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도시재생 센터장 할 때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님이 맨날 저만 보면 붙잡고 하시던 얘기예요. 그놈의 도시재생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갔거든요. 도시재생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 창작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업들은 그 특정 사업에만 해당되는 일만 주로 하거든요. 도로과다 그럼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일자리 경제과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한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마을을 계속 살고 싶은 마을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좀 활성화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 있어요. 안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바꾸고 싶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건드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너무 모든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쉽지 않은 게 도시재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은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그 각각의 재료가 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맛이 잘 어울려야지 맛있잖아요. 도시재생도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분들, 그걸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행정공무원, 또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잘 어울려서 역할을 해야지 도시재생은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은 뭐니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도시재생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시는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이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거고요. 그걸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에서 왜 나오는 건지,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몇십 년 만에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그런 급속한 성장이 낳은 숙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되게 과밀 현상. 예전에 처음에 이 도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차가 생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빽빽하게 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 세울 곳도 없고 서로 되게 살기가 불편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다행히 약간 덜하긴 하지만 봄만 되면 흡연 스모그 현상과 황사 현상이 뒤덮고 있었고 쓰레기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쉴 곳이 잘 없기도 합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크게 변화했어요. 예전하고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했죠. 여기도 이 화곡중앙시장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손님들이 줄어들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방 중소도시를 가보면 한낮의 풍경이 이래요. 진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도시의 생활을 하려고 해도 정말로 산업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 많이 놓여 있고요.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했죠. 여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멀지 않은 가리봉동 갔을 때 제가 찍었던 시장, 그 가리봉 시장 모습인데요. 퇴근 시간에 제가 저 가리봉 시장을 쭉 지나가는데 진짜 중국에 온 줄 알았어요. 들리는 말은 다 중국말밖에 없고 파는 물건들도 다 그만큼 인구 구조 자체도 되게 많이 변화했죠. 이거는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론리 플래닛이라고 요즘은 다 인터넷 보고 해외여행 가기 전에 다 검색하고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을 때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필독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행 안내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론리 플래닛에서 한 곳마다 도시를 한 곳씩 방문을 하면 그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곳을 표지 사진으로 삼아요. 파리는 에펠탑,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이는 이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러시아 밑에, 유럽 옆에, 중동 위쪽에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건데 거기가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곳이어서 오래된 성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일본도 뭐 후지산, 신사 이런 것들이 있죠. 베트남은 자연농법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데 론리 플래닛의 서울도 당연히 소개가 되었겠죠. 서울은 어떤 표지 사진이 차지했을까요? 서울 야경, 광화문. 네?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남산타워, 남대문. 대부분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남대문, 경복궁, 광화문, 남산타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거 나왔어요. 야경은 야경인데 아름다운 야경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야성. 이 잡지가 딱 발간되고 우리나라 이 론리 플래닛 독자들이 본사에 항의를 했대요. 아니 우리 서울에도 얼마나 좋은 문화유산들이 많은데 저런 게 뭐냐. 론리 플래닛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네 서울에 갔다 온 외국인들한테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냐고 물어봤을 때 다 저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마음 편하게 뭐 치안도 좋고 밤에 놀기 좋고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뭔가 좀 씁쓸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저런 모습으로만 기억되어야 될까 이런 약간 씁쓸함이 남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연배가 저보다 한참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의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생겼었죠. 내가 내 집 앞 문을 내 방문을 열고 나오면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고 얕은 담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여지고 지금처럼 특별히 무슨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 공간 이런 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마당, 골목, 누구네 집 옥상 이런 곳 자체가 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내가 내 방문을 열고 나서면 내 이웃으로 향한 길이 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살았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옛날 모습을 갖고 있던 곳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내 옆에 이웃을 향해서 나 있던 길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위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주거 형태도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나 있던 길들이 다 끊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가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이거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에 좀 가장 먼저 조금 이렇게 일을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다른 도시재생에 대한 책보다 좀 되게 쉽고 재밌어요. 편하게 잘 읽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는 4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미가 살아있는 도시, 역사와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 그리고 차보다 사람을 섬기는 도시, 시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가 좋은 도시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흔히 마주치는 풍경이죠.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서 그 산을 다 가려버려요. 지방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그나마 저런 건물이 제대로 완공되지도 않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처럼 남아있는 곳들도 되게 많죠. 한강이 보여야 아파트 값이 높은데 한강 주변에 빽빽히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우리가 한강을 잘 볼 수 없는 도시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거대한 랜드마크가 올라갔는데 주변 풍광과는 뭔가 조화롭지 않은 어색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인데 어디서 봐도 보여요. 밤에 처음에 이거 건물 올라갈 때 보면 사우론의 성 같은 뭔가 괴물 흉물스럽고 하여튼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조금 주변과 조화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갔다 온 곳들을 조금 자랑할 건데 여기 제가 여행 갔을 때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딱 도착해서 처음 찍었던 사진이에요. 퀸스타운은 여왕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여왕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오는 특히나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풍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라면 우리 같으면 높은 리조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높은 건물 봤을 때 저기는 3층짜리 정도? 내 앞에 있는 건물이 그 뒤에 있는 풍광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다 도시가 설계되어 있어요. 뉴질랜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수도인 생각이 안 나죠. 뉴질랜드 수도가 어디죠? 네? 더블린 아니에요? 네? 더블린 아니에요? 아, 근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 일부 공간만 높은 아파트가 있고 대부분 다 3층 이하의 저층 주거 단지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 갔을 때 피오르드랜드라고 하는 곳을 여행 갈 때 이제 중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계령 같은 곳이에요. 동해바다 놀러 갈 때 지나가야 되는 곳. 거기 가는데 중간에 버스가 터널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저 터널 자체가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차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가느라고 차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터널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로 가야 되는 길목인데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터널을 뚫지 않다가 터널을 뚫을 때는 정말 최소한으로 차 한 대만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뚫어놓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봤었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 개막식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아무 얘기나 좀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동대문 운동장이요? 네, 동대문 운동장. 그때는 잠실야구장이 없었을 때죠. 제가 동대문 운동장을 찍은 건 뭐냐면 저는 서울 출신이 아닌데 서울 출신인 제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추억과 꿈이 담겨 있는 곳으로 동대문 운동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고교야구 결승전 이런 거 맨날 많이 하고 거기 가서 뭐 캔맥주 하나 들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야구 보고 막 이랬던 기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꿈이 살아있는 곳인데 그 공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대문이 패션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디자인 플라자를 지었어요. 산업이 변화하고 도시가 변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변화인데 그렇게 변화를 할 때도 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꿈이 서려있는 장소라면 그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는 남겨두거나 그게 잘 담겨있는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는 거죠. 여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코카소스 상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그루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 그루지아 공화국의 수도인 트빌리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트빌리시는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우리 서울 600년 역사보다 더 깊죠. 근데 올드시티 월이라고 하는 저곳이 레스토랑인데 옛날에 그 트빌리시에 오랜 성곽이 있었던 그 성곽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독특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존할 것은 그냥 그 보존 그 자체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거기가 생활하는 공간이나 경제의 공간으로 되면 그걸 그냥 없애버리거나 이런 게 통례인데 그게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물론 이 나라가 조금 가난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살고 있는 모습들 그대로의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그 트빌리시의 가장 핫한 곳,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홍대 연남동 같은 트빌리시의 선남 선녀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파브리카라고 하는 호텔의 뒷마당이에요. 파브리카는 스페인어로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브리카라고 하는 호텔이 예전에는 방직 공장이었던 곳이에요. 우리도 서울에 있었던 공장들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옛날 공장이었던 건물들은 횡하니 남아서 그냥 거기에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브리카라고 하는 옛날의 공장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여기를 호텔로 만들어놨어요. 곳곳에 옛날에 방직 공장이 있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저 카운터에 있는 큰 기계도 옛날에 방직 공장에서 쓰던 기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그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의 가장 핫한 곳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풍광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래 사진을 보시면 광화문 사거리인데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잠깐 찾아보실래요?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는 뭐 찍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을 것 같고 도로를 유심히 보시면 네? 알려드릴게요. 사선이 바뀐 건가요? 차선도 좀 달라졌겠지만 횡단보도 왼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죠.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은 광화문이 광장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걷기 좋은 곳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횡단보도조차 안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다니게 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로 차와 사람을 중시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주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막 있죠? 도로 중간에 교통섬이라고 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도로예요. 주택가에 있는 도로에서는 왜 저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차가 빨리 못 다니게 하려고 강제로 저런 걸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고 하는 신호를 명확하게 준 거죠. 여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얘긴데요. 타임스퀘어 지금은 전 세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여기도 처음에는 다 차가 다니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그 뉴욕의 도시국장이 쭉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차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90%고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인데 실제 유동량을 따져보니까 차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사람은 한 9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확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주말에만 도로를 통제해봤다가 어느 때는 평일 저녁 때만 도로를 통제해봤다가 어느 쪽은 한쪽 도로를 놔두고 저기 가운데 광장만 개방해봤다가 이런 것들을 한 5년, 6년 동안 끊임없이 실험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 한쪽 도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다 개방한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진풍경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의자를 놓고 쉬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집단들이 째로 나와가지고 집단 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도로를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정책을 썼을 때 원래는 이 주변 상가 주인들이 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거 원래 이제 주로 다 명품샵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페라리를 쫙 타고 와가지고 쇼핑하고 지나가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차가 못 다니니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서 그들도 되게 반기는 상황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밴프라고 해서 캐나다 로키 산맥도시죠. 캐나다 로키 국립공원으로 가는 첫 번째 있는 한 인구 10,00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타운. 근데 거기에 제가 뭐가 있는지를 쭉 찾아봤는데 은행이 딱 하나 있어요. 은행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 공동체 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은행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여긴 제스퍼라고 밴프보다 조금 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도 공공적인 공간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커뮤니티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어디든지 가면 커뮤니티 보드라고 하는 게 곳곳에 붙어 있어요.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도 커뮤니티 보드에는 뭐가 써 있냐?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을 비우는데 우리 집 개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실 이웃분들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자기들이 생활에서 서로 필요한 나누는 홍보물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는 제가 퀘벡의 연수를 갔을 때인데 오늘 사회적 경제가 주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곳하고 이탈리아의 볼로냐 그리고 캐나다 퀘벡이라는 곳이거든요.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 연수가 있어서 갔을 때였는데 그 퀘벡의 주도가 어디냐면 몬트리올이에요. 들어보셨죠? 옛날 올림픽 했던 곳. 그 몬트리올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였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16,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 34%가 빈곤층이에요. 44%가 한부모 가정이고 아니 50%가 한부모 가정이고 50%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중퇴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18%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74%가 세입자인 굉장히 열악하고 못 사는 마을인 거죠. 그 마을에 우리로 말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이 마을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이 활동가인데 저 작은 마을에서 정부의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해요. 이 지역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중에 아파트 중에서 임대 비율을 몇 %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결정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대형 병원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대형 병원 1층에 상가가 쭉 들어서잖아요. 그럼 상가 중에 한 2개, 3개 정도는 우리 주민 모임이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따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열악한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질문을 했더니 이 활동가가 하는 답변이 이 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할까, 뭘 개선해야 될까, 주정부에 뭘 요청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공동체 모임이 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작은 공동체들의 힘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냐? 도시재생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이런 도시재생을 하는 조건이죠. 이런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도시에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화곡동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미나리깡이거나 논밭 같은 도시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시가 막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가 생겨나서 성장하고 발전하다 어느 순간 쇠퇴하게 되면 그 쇠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기능을 도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게 활성화를 돕거나 이런 거를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 예전에는 물리적 재생 중심이었죠. 한때 2007년, 2008년 광풍이 불었던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곳을 한꺼번에 싹 다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부작용도 많이 나왔고 또 지금은 사업성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정책이 변화한 건데 이 도시재생은 물리적 재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 환경적 재생, 경제적 재생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도시재생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인구 사회가 좀 줄어들고 산업 경제도 취약해지고 물리 환경이 노후화되는 곳에서 그 인구 사회에서 오히려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산업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요소로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없을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물리 환경을 조금 더 보전하고 지원해주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로컬 산업을 보호하고 소규모 정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경제 기반형 이거는 도시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대표적인 곳이 서울역, 그 다음에 저기 노원 강북 쪽으로 가면 창동, 옛날에 지하철 차량기지 있었던 곳 이런 데는 예산 규모도 수천억씩 돼요. 굉장히 도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시가지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쇠퇴-낙후 산업지역 여기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세운상가, 장안평 중고자동차 시장 이런 게 예전에는 한때 그 산업이 도시에 각광받는 사업으로 매우 활성화됐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자동차 시장도 그 다음에 세운상가의 전자산업도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고 예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게 중심시가지형의 쇠퇴-낙후 산업지역이고 역사문화 관광특화지역은 도심부에 있는 이제 도성마을, 성곽마을 이런 쪽에 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근린재생 일반형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층 주거단지, 주거밀집지역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거여서 여기 지금 화곡 일동 전통시장 연계형은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근린재생 일반형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전통시장을 주요 매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해도 보통 저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도시재생 사업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냐? 처음에 희망지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작년에 희망지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셨어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처음에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희망지라고 하는 단계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센터장으로 있었던 암사동 같은 경우가 서울형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5곳 중에서 하나라서 저희는 희망지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어느 날 딱 선정이 된 뒤에 주민들이 그걸 알아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현수막이 딱 걸려요.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선정 축 100억. 주민들은 현수막을 봤을 때 뭐만 눈에 들어올까요? 100억만 눈에 들어오죠. 도시재생이 뭔지는 관심도 없어. 이 100억을 내가 원하는데 어땠을까 이렇게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다면 우리 동네에서 뭘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주민들이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역량을 좀 미리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희망지라고 하는 준비 단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 단계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가 이 계획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가 우리 지역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지, 어떤 걸 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별로 4년에서 5년 정도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 4년에서 5년 동안 연도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서 이 활성화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각 분야별 사업들이 이루어지죠. 그 분야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주제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딱 끝났어.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마중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펌프질 할 때 물 넣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이 지원을 통해서 이 지원이 끝나도 너네 스스로 자력적으로 이 마을을 계속 살기 좋은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행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자력 재생 단계라고,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어도 주민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자생적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가 보통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걸 하기 위한 역할도 같이 나누고, 이거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어나는 앵커 시설로 하나 표현을 해보면, 앵커 시설이라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의 전체 한 30-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인데, 보통 이 사업이 끝나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독서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려면 공간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걸 앵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앵커 시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앵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지을지, 물론 이거는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몇 층 규모로 지을 건지, 그래서 각 층별로 공간 구성은 뭘 할 건지, 여기에 무슨 카페를 넣을 건지 마을 밥집을 넣을 건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하는 소규모 스터디 카페 같은 걸 넣을 건지, 아니면 실내 체육시설을 넣을 건지, 공유부엌을 넣을 건지,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같이 앵커시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 사업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앵커시설이 이제 건립이 되죠. 그러면 이 앵커시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앵커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실행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시설이 지어지는 동안 설계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 앵커시설의 인테리어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공간을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사업 실행 단계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딱 끝나면 그 공간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소유권은 구청이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의 운영 관리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죠. 그러니까 앵커시설 운영하려면 사람이 고용돼야 되니까 사람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공과금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수익 사업도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춰서 진행해봐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제가 그냥 제 짧은 경험으로 제가 좀 주목했던 것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마중물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대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테니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려면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공간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이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사업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변화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주민들과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무리 주민 주도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정적 예산적 권한은 다 행정이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이 같이 서로 하나의 협의 구조, 같이 잘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뭘 할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이 지역은 드러난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앵커시설 하나를 짓는다고 해도 실제로 제가 암사센터장 할 때 저희 지역에서 겪었던 일인데 누구는 여기다가 작업실을 넣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누구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넣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바가 틀리니까 그 이해관계를 서로 잘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정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와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의 숙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부가 아닌 전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 왜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냐? 도시재생은 앞에서 이제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인지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 쭉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노후된 주거 지역에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그것에 도입할 수 있는 기법,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에 기반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사회적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서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얘기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같이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괜찮으시면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쉬고 다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세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러지 않았죠? 뒤에는 더 사례가 더 많으니까 좀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그래도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도 되게 수없이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자크 드프니라고 하는 교수가 했던 표현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지닌 원칙은 이윤 창출보다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에서는 자율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윤이 났을 때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도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거보다는 사람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 세 가지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먼저 있죠.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걸 추구하죠. 무한 경쟁,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중심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격차가 많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국가의 경제 기능입니다. 국가는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이름의 합법적 폭력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생산성이 안 나오는 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가 가거나 이럴 수가 없겠죠. 그런 거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국가가 하는 기능인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현대사회로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소수자의 문제, 차별 문제, 돌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되고 국가가 그 기능을 다 감당하기에는 예산적으로도 어렵고 그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게 그런 사회적 경제일까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닉 오블이라고 하는 루비콘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게 사회적 경제가 어떤 데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한 건 1990년대, 협동조합이 등장한 건 2010년 이후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공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84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때는 어느 때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 때죠.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됐을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쥐꼬리만한 봉급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면 상점에서 어떤 횡포를 부리냐면 밀가루를 사면 밀가루 포대의 아래에다가 흙을 좀 깔아놔요. 우유를 사면 우유에다가 물을 타서 팔아요. 이런 횡포를 계속 겪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상점을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몇몇 노동자들이 같이 결심을 해요. 근데 조그만 상점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그 당시 돈으로 28파운드라고 하는 돈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28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했는데 그 한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1파운드라고 하는 돈도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2펜스씩 1년 동안 적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28명이 똑같이 고르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처음에 상점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상점을 만들 때도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그 횡포를 부리던 소매상들이나 도매상들에서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니까 물건을 줬을까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 로치데일에서 3박 4일 동안 거리에 있는 맨체스터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물건을 띄어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저녁 시간에만 5가지만 밀가루, 오트밀, 양초, 최소한의 생필품만 파는 가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가게와는 확실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기 시작하고 너도나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정했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적은 물건을 가지고 한계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건을 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정량제 판매만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을 내면 내가 예를 들면 1파운드를 냈다. 누구는 2파운드를 냈다. 그럼 여기서 가게가 잘 됐어. 1년 후에 해보니까 한 500파운드에 돈이 벌렸다. 라고 하면 그거를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배당을 해줄 때 2파운드를 낸 사람한테는 2파운드만큼의 배당을 해주고 1파운드 낸 사람한테는 1파운드만큼의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용고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더 많이 이용한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건 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그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게 확장이 되면서 1907년도에는 영국에 실제로 그 제도가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거의 한 100년 전에 최저임금 제도를 먼저 도입하기도 하고 이 조합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의 지금 가장 큰 협동조합의 뿌리가 됐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고요. 이거는 제가 사회적 경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많이 좀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건데 10시 1밥이라고 해서 10시 1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약간 패러디해서 10시 1밥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만든 소셜벤처인데요. 대학생 소셜벤처 경진대회에서 대상했던 사례인데 이걸 만든 친구한테 제가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됐던 사례가 어느 날 학생 식당에 갔는데 희한한 풍경을 본 거예요. 저쪽 맞은편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한 친구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 친구가 밥을 다 먹고 그걸 가서 리필을 받아오니까 맞은편 친구가 그 리필을 받아온 걸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도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3,000원 학생 식당 밥값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돈까지 아껴서 생활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착안한 게 학생 식당은 하루 중에 다 바쁜 게 아니라 정해진 점심시간 전후만 집중적으로 바쁠 거잖아요. 그 바쁜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게끔 하는 걸 학교에다 제안을 한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학점을 따야 되거든요. 그 자원봉사 학점을 따기 위해서 성동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원리는 부천까지도 가고 성북구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 학생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식당에서 그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에 식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받은 식권을 모아서 취약계층 학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식당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일손을 덜었죠. 이득 받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멀리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가까운 식당에서 하면 되니까 왔다 갔다 시간 줄이고 이득 받죠.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다 이득을 받는데 식권이 생겨서 그게 취약계층 학우들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은 선순환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본 건데 M은 머니, H는 휴먼.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는 돈이 상품과 소비를 만나면 또 다른 돈으로 계속 확장되는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잖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생산과 소비를 거쳐서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확장되는 게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례 중에서 하나인데 사회제협동조합 동락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한때 이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으로 가자. 그게 어디냐? 지금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농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친구가 살았던 고향 마을인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귀촌을 해서 농촌으로 들어가요.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농촌에 들어왔으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청년들이 좀 도시에서 시골에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뭘 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다녔대요. 처음에 어른들이 귀찮아하기도 하고 니들이 뭐 뒷값것들이 와서 뭘 한다고 이러면서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한 거죠. 계속 묻고 또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아유 동네에 전빵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빵이 뭔지 아세요? 전빵?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 슈퍼. 저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발이라고 하는 곳이 제 원래 아버지가 살던 고향인데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고 근데 저희 시골 마을에 가도 한 65가구가 살았거든요. 시종 마을. 옛날에 근데 그 65가구가 살던 마을에도 전빵이 2개나 있었어요. 이런저런 물건들 조그맣게 파는. 옛날에는 다 시골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인구가 다 도시로 떠나가고 시골이 더 공동화되면서 전빵 자체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는 내일 아침에 내가 콩나물국을 끓여 먹고 싶으면 콩나물국을 못 끓여 먹는 거야. 콩나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두부 한 모를 살래도 다음날, 다다음날, 3일 뒤에 장이 열리면 그 장 보러 가는 동네 이장한테 부탁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럭을 하나 삽니다.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을 개조해서 트럭을 슈퍼로 만든 거예요. 미리 선주문 방식. 농민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주문을 받아. 그래서 이 트럭에 장을 쭉 봐가지고 그 트럭에 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쭉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상거리 마을회관 앞에 가서 빵빵 누구냐 할머니 나오세요 이러면 그 할머니 나와서 받아가고 이런 동락전빵이라고 하는 이동 슈퍼를 만든 건데 이 슈퍼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요즘 시골에 가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그게 중증으로 심하면 아무도 이웃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소위 고독사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안 나와 빵빵 눌러도 근데 가보거든. 그래서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 복지 역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회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너무 취지는 좋은데 금방 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저도 궁금해서 지금도 잘 하고 있나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이 원래 했던 미션은 그 미션대로 잘 수행을 하면서 돈은 이걸로 다 벌기 힘드니까 어떤 걸로 하냐면 이 지역에 있는 무슨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데 납품을 여기다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지방의 정부에서 여기다가 역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신 조금 더 몸을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할머님들은 모아서 특산품을 만들어요. 영광군 모시송편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 있는 긴 골목인데 그 골목에 저녁이면 사람이 하나도 돌아다니지 않고 무섭고 썰렁한 그런 골목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청년 한 명이 거기다가 기획사 같은 자기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 기획사를 거기다 안에 만들면서 약간 사람들한테 오픈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개방하는 형태의 뭔가 지역을 활력을 시킬 수 있는 공간 거점을 처음 만들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 사진관도 열고 이런 사업들 몇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강원도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버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주민들한테 후원하는 여러 가지 후원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가지고 빈 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도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본격적인 사업 지원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 와중에 여기도 이제 한 사회적 기업가가 찾아가서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마을 호텔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가 쭉 긴 저 골목길이 일종의 호텔 로비야. 그리고 그래서 저기다가 실제로 이제 한 방 4개 정도 있는 마을 호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지원 받아가지고 옛날에 빈집을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 집주인한테는 그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가 이제 메인 숙소고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세탁소는 런드리샵이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가게는 조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이고 거기에 있는 카페는 로비 라운지에 있는 카페고 이런 방식으로 이 골목 자체가 마을의 호텔의 로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마을 자체를 호텔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국제협동조합,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도입된 게 2012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는 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활성되어 있죠. 그 협동조합들이 같이 있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정의인데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게 협동조합의 정의입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써놨죠.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이유는 공통의 필요와 욕구가 있을 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업체, 그냥 모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그냥 돈의 뜻이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결사체, 맺을 결, 뜻, 사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은 모임이면서 사업체인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내가 조합원에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뭐 못생겼으니까 안 돼.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누구도 무임승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누구나 똑같이 얼마 이상은 내야 돼요. 그리고 자율과 독립. 어떤 거대한 자본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거고 조합원들한테 열심히 교육과 훈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협동조합끼리 서로서로 돕고 지역에 대해서 기여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삼성은 누구 거예요? 네? 삼성. 네, 삼성은 이재용 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삼성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재용이 다 내리잖아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뭐 순환 출자를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어쨌건 그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결정이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영리기업은 일반 회사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표예요. 내가 100줄을 가지고 있고 이재용이 100만 줄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의사결정이. 그런데 협동조합은 1인 1표예요. 협동조합도 똑같이 주식처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출자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차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선생님이 1000만 원 출자했다고 해서 1000만 원어치의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0만 원 했고 이 사람이 1000만 원 했어도 똑같이 1인 1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쭉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형태에는 생산자들이 같이 조금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생산 설비도 좀 같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조금 더 직거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고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좀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같이 공동구매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판매 협동조합은 마케팅이나 유통에서 조금 유리한 절차를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광산구라고 하는 곳에 청소 용역업체가 있었는데 그 광산구의 청소를 담당하는 그 청소업체가 어느 순간 폐업을 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그 청소 용역업체에 속해 있던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해보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돈을 내서 그 회사를 노동자 협동조합 형태로 인수를 해가지고 용역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신용공제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보험업이나 금융업, 이건 뭐 어려운 얘기인데 보험업이나 금융업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에 조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공제협동조합은 다른 모든 협동조합은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신용공제협동조합은 현재로서는 이게 만드는 데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노동자 이들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섞여 있어요. 한 가지 이해관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조금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협동조합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제가 이 그림을 몇 년째 써먹고 있는데 다행히 메시가 다른 곳으로 이적을 안 해가지고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르샤가 협동조합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주주인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끔씩 다른 옷을 입기도 하는데 다른 프리미엄 리그나 프리메라 리가 그 유럽의 축구단들 보면 다 여기에 광고 써 있잖아요. 삼성 써 있고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여기는 유니세프 후원 광고를 많이 옷에 입고 나오는 그런 차이점도 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썬키스트 오렌지도 협동조합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농부들 6,0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해서 사업 이윤을 모두 농가에게 돌려서 중간 마진 같은 것들을 좀 생략하고 합의해서 스스로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걸로는 한살림, 아이쿡 이런 게 대표적인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한살림은 특히나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가치를 크게 내세워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생협 규모로는 지금 아이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살림, 그 다음에 여성민의 생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살림이나 아이쿱이 있다면 스위스에는 미그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디 가게에 간다고 할 때 장 보러 간다 이렇게 안 하고 슈퍼가, 마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럽에는 그걸 쿠베가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쿠비, 코퍼레이티브 협동조합의 약자거든요. 유럽에는 대형 마트나 이런 게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미그로라고 하는 곳인데 국민 3명 중 1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오다가 다시 검색해보니까 현재 고용인원이 10만 명이 넘고요. 술, 담배, 성인 잡지 같은 걸 지금도 팔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의 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0.5%를 사회에 기여해요. 매출의 0.5%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좀 시초가 된 게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한 개인 기업에서 이게 전환한 협동조합이에요.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브라질 어디 커피 생산 농장에서 잘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생산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4배, 5배로 본사에서 이게 팔리고 있는 걸 본국에서 팔리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거품 유통 마진이 너무 심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트럭을 몇 대 사가지고 이게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옛날로 말하면 약간 보부상처럼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번성을 해서 스위스 유통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게 1940년대에 자기 개인 기업을 주식을 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2위로 꼽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아까
아까 제가 사회적동조합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기업 같은 걸 만들 때 아셔야 될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사회적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영리, 영리냐 비영리냐라고 하는 차이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익도 남길 수 있고 종업원 월급도 당연히 주고 생산 설비도 다 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다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순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으면 영리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운영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우리 조합원 30명한테 똑같이 나눠주지 못하고 일반 협동조합은 그게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1,000만 원을 다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본 설립 목적의 사업에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상의 생산자와 소비자건, 생산자와 직원이건, 자원봉사자건, 후원회원이건 두 가지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적 목적에 수행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설립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시도지사를 대신하는 업무를 다 구청에서 해요. 여러분들이 5명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협동조합 그 설립 절차에 따라서 정관 만들고 조합원 이렇게 명부 가지고 구청에다 갖다 신고만 하면 끝. 더 이상 무슨 허가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예를 들면 요즘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 같은 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거든요.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 도시재생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관련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서 조금 더 설립 절차가 까다롭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공시라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법정 적립금이 일반 협동조합은 내가 전체 올 한 해 수익의 10%만 적립하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 더 적립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없어지면 비영리 법인이나 국고에 귀속돼요. 사회적 협동조합. 보통 이 비영리 법인들이 다 그래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그 조직이 없어지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다 주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3강 때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자세하게 드릴 거라서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은 정해진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스스로 유지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 시설이던 또는 우리 지역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요소들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운영 관리하면서 또는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 지역에 살기 좋은 마을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때 설립하는 게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기업은 지역 사업형, 지역 관리형으로 나눠지고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원은 다 없는데 CRC라고 하는 도시재생 기업을 주민들이 만들면 그걸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암사동에는 암사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개념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저희 지역에서 만든 그 앵커 시설이에요. 리모델링해서 4층짜리 건물을 만들었고요. 이 건물은 강동구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앵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민간 조직한테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운영 권한을. 그 운영 권한을 맡은 거를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하고 그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기업에 저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된 거죠. 그 지역관리형 기업은 어떻게 만들었냐? 저 공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죠.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가 좋은 게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이 공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 아니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이걸 운영하는데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조직에서 만날 수 있는 형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앵커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의 공익적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공익 목적의 비영리 조합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 도시재생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먼저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늘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재생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회적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일반 근린 재생형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지역에 가장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이 뭘까요? 예? 예, 주차장이요. 보통 저층 주거지의 생활상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 서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 규모로는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만, 만약에 예산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주차장을 만듭시다. 우리 동네에 주차장 어디다 만들까요? 선생님 댁 앞에 만들까요? 라고 하면 아시오? 네, 우리 동네에 주차장은 필요한데 내 집 앞은 싫은 거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나는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할지, 그걸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시재생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힘, 그런 거를 사회적 힘이라고 하니까 사회적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 재생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은 자치와 자립.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자치잖아요. 자립, 스스로 선다. 자치는 일정하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자립은 아까 협동조합처럼 스스로 뭔가 돈도 출자하고 내 활동에 시간도 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힘을 키우는 것을 자립이라고 한다면, 이 자치와 자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없이는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치와 자립의 경험을 우리는 별로 안 해봤어요. 언제 주민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했어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의견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뭐 선거 때 투표하는 거 말고는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뭘 물었어요. 그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지. 근데 지금 조금씩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는 힘을 키우기 위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이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재생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참여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사회적 경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고 전문성을 매개로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발굴 및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는 여기 화곡 전통시장 연계형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 지역에 필요한 뭔가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해보시니까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유사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봄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우리는 경험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잘 해오고 있는 곳이 이 지역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사업을 이 안에서 펼치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돕고 그들은 또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어떤 주제와 영역에 먼저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적 방식으로 해봤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 본인들이 했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 지역에서 실현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만들고 역량을 키우고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은 끝나면 다 빠져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나와서 결합을 하니까 그리고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에서 조금은 탈피해서 인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지만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미친놈이 필요해요. 어느 곳이든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이 안 없어지고 오래 가는 곳은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이는 잘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그 하고 싶은 일에 진심인 사람, 진심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거기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리더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리더가 나만 할 수 있어, 나랑 친한 사람들만 해야 돼 이러면 실패해요. 늘 개방적으로 열려있고 어디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잡고 누구한테나 다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들이고 빨아들이는 그런 연대를 통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곳들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자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거대한 대기업에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이제 주민들이 몇몇이서 만든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그 좋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곳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지원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지원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에 지원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시도들을 과감하게 실험하고 시도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이 성공한 사례, 꼭 도시재생이 아니어도 어떤 마을 만들기, 그 지역이 정말로 주목받는 새로운 마을로 성장한 사례를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거예요. 이토록 좋은 마을인가? 라고 하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책에서 본 건데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청년, 외지인, 괴짜. 요 세 가지가 마을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는 많은 주민들이 저 세 가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오면 열심히 반겨주시고 그들의 눈높이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애가 뭐라 외지인이 오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왔는데 적극적으로 반겨주셔야 되는데 어디서 왔어? 약간 팔짱 딱 끼고 쳐다보시고 괴짜 뭔가 재밌는 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막 다양한 시도를 하면 해보라고 독려도 하고 이러주셔야 되는데 뭐 엉뚱한 거 저런 걸 해 자꾸만 약간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화곡에서는 청년 외지인 괴짜를 잘 품어주시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출발하는 건
욕구 그 자체가 자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제일 가려워하냐, 뭘 제일 필요로 하냐, 역으로 그게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해볼까, 어떤 협동조합으로 출발해볼까의 자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가 핵심이에요. 제가 했던 암사동에서도 도시재생 사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몇 분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음해하고 그런 거를 못 견뎌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서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보호해주고 그분들끼리 서로 힘이 될 수 있게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서로 연결망의 공동체가 있을 때 사회적 경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많은 범위에서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네, 이해답변에서 질문 혹시 그 암사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 추진한 지 몇 년 차쯤 처음에는 2019년도까지 암사는 2015년에 시작돼 2018년에 원래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 1년을 더 연장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2019년 초에 앵커시설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앵커시설의 각 층별로 처음에는 저 공간을 전체 운영 관리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각 공간별로 시범 운영자를 공모를 통해서 뽑았죠. 그래서 그 공모에는 주로 주민들이 다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지하 1층에 문화공간이다라고 하면 지역에 7080 콘서트 기타 치시고 뭐 이런 모임 하시는 분들이 운영자로 들어오셨고 1층 카페도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한 분이 들어오셨고 뭐 그렇게 이제 각 공간별로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에 CRC 설립 워크숍이라는 걸 했죠. 센터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같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도 얘기해보고 같이 정관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는 실패했어요. 이거는 약간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협동조합에는 7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개방적인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로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은 좀 되게 폐쇄적이셨어. 그래서 이 협동조합 정관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지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되게 제한 규정으로 넣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랑 막 싸우다가 결국 협동조합을 설립을 못하고 무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은 다 종료되고 센터도 다 없어졌는데 결국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들이 그 운영협의회를 계속 구성해 나가면서 이 운영자들이 중심이 돼서 뭐 플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관심 있는 주민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조직을 설립하는 데까지는 뭐 1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관리형 CRC로 선정되기까지 한 1년. 2019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조직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20년 상반기에 설립을 완료해서 올 초에 지역관리형 CRC에 선정돼서 지금 앵커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시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수화 중에서는 그런 관리형 CRC 외에 뭐 이런 도시재생이랑 연계해서 생긴 마을 기업이나 별도의 뭐 지역 사업성 CRC는 없는지. 있는데요. 그냥 사회적 경제를 전혀 몰랐다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참여해서 만든 청년이 하나 있고요. 거기는 어떤 형태였냐면 되게 재밌는 청년이었는데 도시재생 사업 저희가 이제 하면 사실 주민분들한테 열심히 홍보해서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센터에. 본인이 뮤지컬을 원래 했던 청년인데 지금도 사회인들 중에서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한 번쯤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모아서 연습시켜서 무대에 서보게 해주는 사회인 뮤지컬 동아리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도시재생 사업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주제와 잘 맞는 뮤지컬 작품을 선택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서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를 뮤지컬을 올리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좀 재밌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뮤지컬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서울시에도 몇 번 불려다니고 무대에도 서고 뭐 이런 걸 몇 번 하다가 아예 그러면은 내가 이걸 업으로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 친구 원래는 이제 커피 뭐 이렇게 콩 배달하고 이런 걸 하면서 부업으로 이런 걸 하던 친구였는데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이라고 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만들고 싶으시면 그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을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 뮤지컬 만드는 이런 걸로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재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회사나 공공기관이 원하는 음악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주기도 하고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지역이기는 한데 이제 거기는 원래 사회적 경제를 전혀 모르던 친구는 아니고 페인트 협동조합이라고 원래 페인트 칠을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꿈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그냥 옛날 말로 일명 노가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직업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약간의 예술가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페인트 교육도 하고 주민들이 쉽게 페인트를 받아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기도 하고 페인트를 하면 페인트가 되게 많이 남는데요. 그 페인트를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눔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그 친구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막 하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이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목공방 운영하던 청년하고 이 페인트 협동조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하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그걸 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아서 백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방에서 나눔도 하고 그런 소소한 집수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동네 사례는 아니지만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낸 사례들은 꽤 있어요. 그건 아마 다음 2강 때 그리고 특히 3강 때 그런 사례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5명 이상만 모이면 한 사람이 그냥 10만 원씩만 내면 협동조합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가 문제죠. 그러려면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인지 내가 정말로 재밌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통해서 큰 돈벌이는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잘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른 우리 주민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례 중심으로
실제로 이렇게 무슨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던 큰 협동조합들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소소하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지역 기반 중심의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강의 때는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런 도시재생 기업의 사례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2강, 3강도 꼭 많이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